반갑습니다. 청년기업가센터 이창영입니다. 본 강좌는 창업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또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좌 내용을 구성을 해서 이 내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강좌를 구성하였습니다. 미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감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사회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온 그런 제품들의 모방을 하거나 좀 더 업그레이드된 R&D 기술이 좀 포함된 그런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였지만 최근에 이제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됨으로 해가지고 1등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할 때,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할 때는 몇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워지지 않는 만족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의 경우 기존에 제품들이 나와 있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새로운 제품들을 요구를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 서비스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새로운 제품들을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이 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인식입니다. 기존에 나온 제품들 혹은 이제 서비스가 기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서비스가 추가가 되면 제품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인지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입니다. 최근에 트렌드가 빠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글로벌화되고 기후 변화가 심하고 법과 제도가 빠르게 변하고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의 고령화 문제, 환경 오염 방지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규제 문제, 그리고 삶의 추구하는 방향성 문제 등 이런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시대적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면 이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골칫거리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골칫거리는 크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굳이 내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조금 해결을 한다면 어떤 귀찮음 같은 게 사라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이제 코 고는 소리 같은 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음을 통해 가지고 내 잠자리를 좀 괴롭히는, 잠자리를 좀 깊이 있게 잠을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밤에 잘 때 윙윙거리는 모기, 파리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이런 골칫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및 서비스가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벌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삶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없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발굴된다면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꼽 네이블 조끼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케이스 중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30대 주부였는데 이 주부가 몇 년 전에 그 아들을 낳아서 밤에 이제 아들을 채우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 아들이 일어나서 배가 아파가지고 우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밤에 이제 아들을 재우고 나서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아침에 배앓이를 할까라고 밤에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 덮어놓은 이불로 발로 차고 입혀놓은 옷도 이렇게 너무 더위를 많이 타서 벗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많이 좀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은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자기가 손수 이제 그 바늘질을 해가지고 배만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조끼를 만들었습니다. 일명하여 이제 배꼽 네이블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좌우가 틀어져 좌우가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선한 이렇게 공기도 유입이 되고 하지만 이제 배는 따뜻하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이 네이블 조끼를 착용한 이후부터는 배앓이를 안 하게 되어가지고 이 제품을 이제 주변의 아파트 동네 이제 그 주민들한테 한번 이런 그 네이블 조끼를 내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내 아이한테 이렇게 착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의외로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많은 주부들이 있어가지고 무료로 이 네이블 조끼를 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효과가 있어가지고 입소문이 점점 퍼져서 실제로 이 주부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했고 현재는 일본까지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아주 큰 매출을 좀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골칫거리들에 해당하는 이제 아이디어 발굴 사례인데요. 루펜이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 루펜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50대 일반 그 주부인 이희자 씨가 어느 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러 가는데 그 쓰레기통 앞에서 갑자기 이제 비닐봉지가 터져가지고 음식물 국물이 자기 옷에도 묻고 그리고 바닥에도 이렇게 헝건히 이렇게 젖게 돼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를 조금 더 깔끔하고 좀 효과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라고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이자 씨는 한 번도 직장생활 경험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술을 전공한 어떤 전공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그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런 그 실제로 이제 제품들을 제작을 해주는 분들을 찾아가서 만약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그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 이거를 실제로 그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다면 물량도 훨씬 더 줄일 수도 있고 국물도 이제 튀는 일이 없을 수가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이런 설계 도안처럼 한번 만들어 다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루펜입니다. 그래서 루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자 씨가 이제 창업을 하시게 돼서 그 당시 이제 매출액이 한 100억까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그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상황 중에서
하나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능력은 다 갖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을 발굴했을 때 공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실제로 이제 CF만 시키는데 이것을 이제 공학적 관점 플러스 조금 더 이제 사업적으로 그리고 수익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 아이디어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 인식은 주변에 그냥 관심과 호기심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던 분야를 제외를 하고 기존에 그 발생하는 그 사회적 그 이슈라든가 기존에 많은 이제 뉴스거리라든가 아니면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지고 접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지만 결국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현상이라든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서비스 뭐 기타 등등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그 관심 속에서 또 호기심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새롭게 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인식을 할 때는 관심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인식된 문제를 다시 재정의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 정의라는 작업인데 이 문제 정의라는 뜻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문제 정의문을 작성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으로 그 문제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으니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해결책을 제시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향성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즉 관점이 좀 필요한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과연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향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지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혹은 이 아이디어가 디벨롭돼서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된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 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아이디어로 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인식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문제 인식 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발견 관점과 문제의 창안 관점이 있습니다. 문제 발견 관점 같은 경우는 수요자 관점과 문제 해결자 관점 그리고 문제 창안 관점 같은 경우는 공급자 관점, 문제 생성 관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제 그 발견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요구 분석이라든가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불만족을 직접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발견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창안 관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시장,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가치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생성하는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제 이 중에서도 공급자 관점이 있는데 공급자 관점에서는 주로 이제 기술을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 출신 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R&D를 시작하고 이 R&D에서
디벨롭 돼가지고 정말 기술 사업화가 된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를 중심으로 해 개발된 아이디어를 실제로 시장에 이제 그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인식 유형은 문제 발견 관점과 문제 창안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발견 관점을 좀 살펴보면 제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수요자 관점하고 문제 해결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수요자 관점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소비자 불만 접수, 고객 평가단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최근에는 이런 설문조사라든가 고객 평가단의 그런 의견 수렴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를 하겠지만 최근에는 직접적인 이런 FGI라든가 그다음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개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가 느끼고 있는 혹은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는데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제 해결 관점의 문제 발견입니다. 문제 해결 관점 같은 경우에는 나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나만 문제라고 인식하는 그런 문제의 관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하철 내에서도 이제 몰카라든가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이제 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크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문제 해결 관점의 문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창안 관점입니다. 문제 인식의 이제 두 번째 유형인 문제 창안 관점에서는 공급자 관점과 문제 생성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 관점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창안하는 케이스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주로 이제 R&D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온 기술 개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거의 그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산자, 문제 생성 관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시장, 나아가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가치 등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혹은 이제 창업 기업이 아니면 그 어떤 한 개인이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인식 유형 중에서 문제 창안 방법을 실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문제 창안 방법은 간단하게 이제 인간의 욕망 분석하기, 현실과 이상 비교하기,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변화하기, 자연에 관심 갖기, 공상과학 소설 활용하기 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인간 욕망 분석하기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다양한 핸드폰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한 이제 시계 회사에서 고가의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의 그런 제조 회사에서 핸드폰 제사와 함께 합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기술을 응용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저희가 핸드폰을 샀을 때 필요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필수적인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아주 고가의 그런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 제조 회사의 기술을 적용한 이유는 일종의 그런 과시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기능적인 요소보다 내가 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파워가, 그래서 즉 이제 브랜드 지위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수익이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이고 내 삶이 어느 정도로 윤택하다는 것을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이런 고가의 그냥 제품을 들고 다님으로 해서, 명품을 들고 다님으로 해가지고 나의 그냥 삶의 척도가, 삶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과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그 새롭게 아이디어로, 제품으로, 서비스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창안 방법은 현실과 이상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물론 이제 공상과학 같은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제 나오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이제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자동차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자동차도 언젠가는 필요에 의해서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자동차도 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많은 유명한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도 이상적으로 우리가 꿈꿔왔던 나르는 자동차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현실 쪽에 좀 적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면 아주 신선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술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의 관점을 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 기존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저렴할수록 굉장히 잘 팔린다. 그래서 이제 저렴한 제품일수록 사람들은 싼 맛의 제품을 구매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인데, 어떤 기업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화면상으로 보고 계시는 이어폰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이어폰입니다. 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선 같은 것이 이제 꼬임선 같은 것도 방지를 좀 하고, 그리고 이어폰의 이제 귀 쪽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어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고가로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런 관점에서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고가 정책에 의해서도, 그리고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가 전략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니즈를 느낀다면 언제든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문제 창안 방법으로 자연에 관심 갖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찍찍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식물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이 찍찍거리고 찍찍이를 이제 탄생을 해서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적용한 케이스고, 날아다니는 날다람쥐 같은 것을 실제로 적용한 공중 이제 그런 회전 같은 경우도 적용한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공중에서도 저런 원리를 적용해서 멀리 오랫동안 날 수 있는 어떤 옷을 제작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연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가지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많은 그런 현상들을 실제로 제품화시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상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소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한번 제품화, 서비스화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표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이 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줄 베른 같은 경우에는 해저 이말리라는 작품을 적었고, 해저 이말리의 네모 선장이 타고 다니는 이제 잠수함이 있는데,
이 잠수함이 노스틸러스호고 그 잠수함의 그 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해군의 그 실질 배 잠수함의 이름을 사용할 정도로 이런 1800년대에 작가가 공상과학적으로 미래를 상상하면서 썼던 이런 잠수함이 실제로 미국 해군에서도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허버트 조지 웰스 같은 경우에는 투명 인간 그리고 타임머신 우주전쟁 등 많은 어떤 그런 1800년대에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나지 않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실제로 이런 작품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투명 조끼도 나오고 투명 옷도 나오고 그리고 타임머신은 아직 실제로 이게 기술화된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기존에 이제 유명한 이제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이 쓴 작품 속에서 있던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요즘 현실에서 제품화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딕 그레이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제 만화에서도 나오는 그 핸드폰이 가능한 그런 워치를 이 만화에서 1900년도 초반에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여러분도 착용하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 워치의 경우 실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스마트 워치가 탄생을 하였죠. 그래서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런 소설을 직접 활용을 한다면 새로운 어떤 기술도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이 문제의 정의입니다. 문제의 정의, 즉 문제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제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문제 정의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좀 해야 되는데요. 문제 정의문을 작성할 때는 인식된 문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 why, 무엇, what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지만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식된 그 문제의 정의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인 목적이 되겠고, 펩시콜라 맛이 나는 소프트 음료를 개발하자. 이것이 무엇이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TV를 벽에 쉽게 걸 수 있도록 이게 목적에 해당하고요. 더 가볍고 얇은 TV를 개발하자. 이것이 무엇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겠고, 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지는 소음 일깨움을 주는 경보기를 개발하자.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문제 정의를 잘 해가지고 그 기술로서 개발돼서 발명, 즉 장영실 발명 창업대전 2018년도 장영실 발명 창업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파트 층간 소음이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라서 이런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파트에 사는 모든 일반적인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이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음 시 발생하는 그런 소음을 감지를 해서 이런 인터폰이나 휴대폰으로 그 수치화된 정보를 전달해서 이걸 일정한 기준 수치를 넘으면 위층의 거주자한테 소음 경보를 알려서 이렇게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런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소리집 기미를 개발을 해서 실제로 이제 대상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할 만한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시를 한다면 이건 아주 좋은 이제 그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원인 분석 방법입니다. 문제 원인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툴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류학적 관점에서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함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 원인 분석 툴을 좀 활용한 방법은 5Whys 기법입니다. 5Whys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 문제의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겁니다. 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한 번을 묻고 이런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또 대답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다시 왜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번 정도 실제로 그 상대방이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왜를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워싱턴에 있는 그 제퍼슨 기념관에 요즘 이제 제퍼슨 기념관에 이제 벽돌들이 이제 많이 부식이 됐는데 부식이 된 원인들을 관리자들한테 물어보니 그냥 단순히 이제 비둘기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부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비둘기를 많이 찾아왔는지라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거미들이 많이 그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미를 먹는 이제 비둘기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 배설물을 남기고 와서 부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이 이렇게 치게 됐고 거미가 많이 나타나냐라고 얘기를 하니 밤에 이제 제퍼슨 기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외부에서도 이렇게 그 밝음을 이제 알리기 위해 가지고 불을 켜고 퇴근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관리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미들이 이런 불의 밝기를 보고 찾아오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물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불을 켜고 퇴근을 하니까 이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정도 물어야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포스트잇 가지고 이제 5Whys 기법을 여러분 주변 그 강의실 주변에 벽이라든가 아니면 화이트보드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직접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정의를 한 그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포스트잇에 한 장에 적게 되고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이 1차적으로 분석된 문제점들을 각각의 그런 문제의 원인들을 5Whys 기법으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5번 정도 묻게 된다면 각각의 그런 문제의 원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하단에 보이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한다면 결국에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시본 다이어그램입니다. 피시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툴입니다. 그래서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추가적으로 대분류해서 소분류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 세분화된 원인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그 툴이 그림이 그 생선 뼈하고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는 이름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식기를 매일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세척을 하기 힘드니까 식기세척기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식기세척기에 더러운 식기를 넣어가지고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기가 깨끗하게 이제 워싱이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식기세척기로 세척을 했으나 아직까지 더러운 식기가 결과물이 되겠고, 이 더러운 더러운 식기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대분류로 물이 분명히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세제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혹은 이제 기계 자체가 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식기 재배치가 조금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분류를 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물이라는 대분류 속에서 수온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그 수압이 좀 잘못되었는지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세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또 세제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잘 풀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없는지, 이런 것도 세부적인 원인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와 좀 소분류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입니다. 드릴 다운 방법도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적고, 이 결과가 실제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발생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가지고 어떤 틀에 보시는 바와 같이 틀에 맞춰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드릴다운처럼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세밀하게 원인을 좀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드릴다운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문제 원인 분석 방법 중에서 툴을 활용한 방법들이 이제 대부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던 방법인데, 이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문화기술적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문화기술적 분석 방법은 인류학자들이 이제 인류학적 연구를 위해 가지고 직접 연구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연구자가 원래 갖고 있는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시각과 그런 외부적인 관점에서의 현장에 참여하는 내부자의 그런 주관적 관점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현지인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실제로 그들이 느끼는 어떤 그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좀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외부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다 보면 객관성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관찰하고 인터뷰를 통하고 현지인의 그런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실제로 이제 문제를 좀 원인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런 문화기술 분석 방법들이 이제 인류학적 연구 방법에서 현지인들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실제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도 다른 분야에 좀 적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그 원인 분석이 좀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문제 해결 방법론을 가지고 전 세계 우수한 그런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오에서도 이런 이제 문화 기술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원인을 발굴을 하고 솔루션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 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방법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감하기, 그리고 그 아이디어, 그리고 정의하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실행하기, 뭐 이런 기본적인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감하기와 아이디어 단위, 그리고 정의하기 이런 단계에서는 즉 공감하기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 나의 그냥 시선과 나의 관점으로 문제를 숨겨져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입장에 대 가지고 공감이 되는 그런 문제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공감하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오고, 아이디어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으면 공감되는 어떤 그 문제를 발굴을 하고 인식이 되었으면 그 인식을 하고 나서의 그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2단계 아이디어 단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싱킹의 그런 방법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의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확산적 사고하고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관점을 굉장히 조금 넓혔다가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좁힘으로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디어 컨설팅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문화 기술적 분석 방법인데, 얘를 조금 더 그 인류학적 관점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관찰하는 방법과 참여 및 인터뷰하는 방법, 그리고 체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observation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혹은 이제 어떤 그 현상을 조금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보고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행위를 한 모든 사람들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순수하게 이제 관찰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제스처라든가 말투, 태도 이런 것들을 직접 관찰을 통해 가지고 특이사항을 체크를 해서 실제로 결과물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참여 및 인터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물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국가니까 물의 그런 효과적으로 이제 풀 수 있는 물 펌프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의 그런 물 부족을 좀 현상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그 물 펌프를 만든 곳에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그 원인을 좀 찾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저 물펌프를 만들어진 곳도 이제 NGO 단체였기 때문에 NGO 단체의 전문가들이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좀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관찰도 같이 병행하고 실제로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물펌프가 이용되지 않은 이유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펌프가 있는 곳까지 이제 빈 바스켓을 들고 물을 나르고 날 때까지의 그런 거리가 굉장히 좀 멀었고,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무거운 물을 바스켓에 받고 장거리 동안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물펌프가 그다지 사용이 되지 않았던 이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NGO 단체의 전문가들이 왜 물펌프가 실제적으로 이용되지 않는지 원인을 알았으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다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타이어 형태의 원형 형태의 그런 물을 담아서 굴려가면서 물을 나를 수 있는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실제로 정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NGO 단체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저 상황에 대해서 그냥 관찰을 했다면 좀 더 알 수가 없던 부분도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물펌프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을 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현상을 좀 발견하게 되고 이들이 느끼고 있고 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발굴했기 때문에 저런 새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체험학입니다. 체험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손쉽게 생각하면 그 상대방의 그냥 즉 사용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 관점에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 관점에서 솔루션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MRI 촬영 병원 같은 데 이제 MRI 촬영실에 가면 굉장히 주위가 좀 흰색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MRI 촬영을 이제 아파가지고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아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곤욕을 많이 치렀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MRI 촬영실만 나오면 들어오게 되면 울게 될까라고 생각을 한 끝에 내가 이제 아이의 입장에 돼가지고 직접 아이 관점에서 MRI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관계자들이 이 MRI 기계를 들어와서 실제로 MRI를 촬영하러 기계 안까지 들어가 보니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났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점에서 차갑고 조금 차가운 것을 좀 따뜻한 느낌이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조금 필요했고 좀 어두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밝은 어떤 이미지를 좀 삼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자 이래서 맨 오른쪽에 나타나는 것처럼 솔루션을 제안했던 것이 이 바닷속의 그런 물고기와 함께 노는 듯한 느낌을 주게끔 MRI 촬영실을 실제로 그림도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실제로 MRI 촬영을 하러 안으로 기계를 들어갔는데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제 수족관에 온 듯한 느낌,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 MRI를 촬영을 하는 아이들의 그런 울음이 한 70% 내지 80% 정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기가 실제로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양한 그들 관점의 그런 솔루션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체험하기를 가장 활용을 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에어비앤비인데 에어비앤비는 잘 알다시피 이제 그 게스트하고 호스트가 굉장히 매칭해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각각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 이제 관계자들은 항상 주기적으로 호스트가 됐을 때의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직접 한번 호스트가 돼가지고 고객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고객이 나갈 때 고객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예약을 할 때 뭐 기타 등등 호스트 입장에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을 좀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게스트 입장에 돼가지고 또 내가 예약을 하고 어떤 호스트를 내가 접촉을 해야 되고 호스트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마음에 들었을 때 뭐 이런 다양한 관점의 그런 게스트 입장이 돼가지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라든가 문제점들을 발굴을 해서
해결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험하기 기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에어비앤비라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이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문제를 정의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이 제시된 아이디어가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인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이디어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이디어 평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장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장 수요가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익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 단순히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제시를 했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이제 시제품이라든가 프로토타입에서 멈춘다면 실제로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아이디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그냥 시제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화 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아이디어를 평가를 할 때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물어야 될 게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인가라는 것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제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내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를 하고 다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이게 제시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과연 내가 봤을 때만 문제인지 아니면 많은 수요자들이, 많은 고객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지 아니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문제인지를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시제품화되었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고 나만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를 시제품화되었기 때문에 이 시제품 물건은 팔릴 수가 좀 없겠죠. 그리고 상용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시제품이 혹은 아이디어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아이디어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묻고 물어서 다양한 어떤 사용자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반드시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또 물어봐야 됩니다. 즉, 첫 번째가 이제 고객이 필요하는 제품인지를 대해서 물어봤고, 두 번째가 이제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내가 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만들 수가 있을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을까? 혹은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 네트워크와 그 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면 프로토타입까지, 즉 시제품까지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히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팀이 있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반드시 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중에서 수명이 영구적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가끔 프로토타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아이템이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그런 공학적 메커니즘 없이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가지고 시제품화 돼서 이것을 실제로 이제 판매까지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져가지고 대박이 난 그런 제품들이 있긴 하는데 이런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흔히들 저희 말로는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히트 제품이라고 그래서 이 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테크적인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니즈는 굉장히 높죠.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히트를 쳤으나 이게 빠른 속도로 이제 카피가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그 어떤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서 크게 이제 히트를 하고 난 이후에 그와 이제 유사한 제품들이 인터넷상으로 홈쇼핑 상으로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제품들이 이제 히트 상품들이 되겠고 이런 히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상용화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빨리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를 그만을 해야 되겠죠. 카피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좀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히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타이밍을 잘 보고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의 수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건데 즉 이 제품과 서비스가 만약에 지금 초기 시장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성숙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트렌드와 좀 적합한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혁신의 그런 추세와 조금 맞는지 기술적 발전과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수명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개발하고자 하고 온 제품과 서비스가 조금 좀 특별하여서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이 가능하거나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그런 아이디어인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품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범용성도 굉장히 크고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었을 때 파급 효과가 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허 전략을 좀 초기에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진입장벽을 높이셔야지만 결국에는 카피를 혹은 이제 다른 어떤 경쟁 업체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출구 전략을 실행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제품 및 서비스가 지식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 아이디어 평가 중에서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볼 것인데 이 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시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 베이스의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소비자가 없을 수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를 거는 경쟁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구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없었을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존재하는 시장의 인지를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정말 이제 생산 배틀을 통해 가지고 생산화까지 상용화까지 이루어졌는데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질문은 경쟁사 또는 이제 경쟁 제품의 그런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제품과 서비스의 그런 그 장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대방의 그런 그 경쟁 제품의 약점을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나은 그런 제품들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의 그런 연구 조사뿐만 아니라 약점과 강점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수적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성 중에서 이제 유통 채널이 존재하는지를 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유통 채널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이제 고객들한테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말합니다.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유통이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조금 편리하게 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런 고객들을 확보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선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들이 자주 구매할 수 있는가도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제품들을 끊임없이 이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이 좀 필요하고 제품들의 그런 개선들을 통해 가지고 기능적 개선 그리고 서비스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다양한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만족도를 높여야지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 수익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품을 상용화했을 때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상용화했을 때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시제품에서 끝나는 그런 그 제품 같은 경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막대한 많은 자금이 들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그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그런 제품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런 기술을 베이스로 한 그런 제품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상용화하거나 서비스를 상용화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정책 그 자금을 잘 분석만 하시면 추가적인 이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에 있어 가지고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손수 있게 할 수 있는 즉 아이디어인지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끝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성공적인 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수립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뒤쪽에 가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이디어 평가를 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를 반드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디어 평가 부분이죠. 그 문제 해결적 제시 부분에 아이디어 평가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이 아이디어 평가 중에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성이라든가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who와 what과 how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누구에게 what 무엇을, 여기서 무엇은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how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유통 채널하고 비슷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 who에 해당하는 대상들한테 what에 해당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how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균형 있게 조금 차별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아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복잡합니다. 앞에서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who와 what과 how인데,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시키려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할 때도 why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why가 제일 처음에 와야 되고,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이제 와야 되고, 이 왜 이외의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who와 what과 how와 그리고 where가 when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거를 고민을 하고 좀 집중적으로 좀 수립을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단어도 좀 굉장히 좀 어렵고 너무 좀 막연한 느낌이 좀 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분석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 오스월트라는 사람이 비즈니스 모델 나이 캔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나이 캔버스인데, 이 나이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모호성과 그리고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성,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독식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나인 캔버스의 항목들을, 영역들을 채우기 시작하면 결국엔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총 제시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그림을 다시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알렉산더 오스왈트가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 나인 캔버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오스왈트 같은 경우는 먼저 고민을 했던 것이 네 가지 영역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what을 좀 생각했습니다. 앞쪽에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what과 그리고 그 how와 그리고 who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오스왈트도 이제 적용을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what을 표현을 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who입니다. who. 즉 what이라는 것은 고객들 혹은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who라는 것은 이런 가치를 실제적으로 원하는 자들,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고객들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고, 이 후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연령별로도 그 분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뭐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 40대 뭐 연령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성별로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학력별로도 구성을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그리고 직업별, 그리고 지역별,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포커스된 그런 고객들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가치를 실제로 얻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가치를 좀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how입니다. 이러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러한 그런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how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그 대상들이 이런 가치를 얻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기 지금 화폐 통화의 그런 표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 네 가지 영역만 잘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네 가지 영역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좀 불우도하죠. 저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더라도 조금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9가지 영역을 조금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영역을 분리를 좀 세분화시켜 보니 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객 세분화가 되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내 고객이 누구냐, 누구한테 이 물건과 서비스 혹은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 것이냐, 세부적으로 인구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객 세분화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 세분화가 구성이 되고 나면 두 번째가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치입니다. 가치 제한이라고 한국말로 해석이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새로움이냐, 아니면 그 신선함이냐, 아니면 비용적인 측면이냐,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이 이 물건을 샀을 때, 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얻게 된 혜택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가치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어떠한 방법으로 고민하는지, 유통하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유통 채널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십들을 고객들한테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탈하지 못하도록 유지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 이게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이 고객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이제 이탈 고객을 최소화시키고 로열티가 높은, 충성도가 높은 그런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어떤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로 하면 이러한 내가 생각하는 고객들한테 이러한 가치를 이러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결국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다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왼쪽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이제 왼쪽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면 이 가치를 만드는 데 이제 포커스가 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 자, 이런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핵심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지적 자원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적 자원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재무적 자원은 필요한 돈들, 어떤 돈들이 좀 조달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 어떤 특허들이, 상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인적 자원은 어떠한 인력, 저러한 가치를 만들었는데 어떠한 인력들이 핵심 인력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물적 자원은 저러한 가치를 만들었는데 필요한 물건들,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물적 자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핵심 자원,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러한 가치들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핵심 활동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는 것이 일곱 번째입니다. 어떤 핵심 활동적인 것들을 계속 해야지만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즉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가,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그 유통을 통해 가지고 뭐 가격을 디스카운트 돼 가지고 뭘 마진율을 높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핵심적인 활동, 내가 집중적으로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때 해야 될 핵심적인 활동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저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초기에 그런 기업들 아이디어를 이제 시제품화시키고 시제품화 제품화를 시키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네트워크를 내가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는 거죠. 나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굉장히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파트너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홉 번째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비용들을 고민해보는 비용 구조입니다. 뭐 재료비가 될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회계학적으로 이제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고정비가 무엇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변동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비용 구조 마지막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제가 그림상으로 이제 쉽게 표현했는데 요거를 이제 도식화한 것이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영역별로 9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자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가지고 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되어 있어야지 결국에는 수익화가 창출이 되니까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 9 캔버스의 9가지 영역을 잘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다 보면 훌륭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각각 항목별로 저렇게 자세하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항목별로 좀 더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흔히 좀 들었겠지만 사업계획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건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그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말 그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기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보다 핵심적인 간략한 측면만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추려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 핵심적인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는 어떻게 보면 형상화되어 있고 모델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건축으로 좀 따지면 어떤 건축 설계도에 해당이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건축 설계를 잘 못하다 보면 결국엔 건물이 그 건축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향후에는 지진이 일어났거나 지관이 좀 약해졌을 때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되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잘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이라든가 혹은 제품과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수익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모델이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그 9 캔버스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객 세분화가 제일 처음 1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 고객이 누군가를 먼저를 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만약에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문제를 인식을 했고 이 인식된 내가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 가지고 인식된 문제를 재정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디어를 평가를 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빠진 부분이 있겠죠. 나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아이디어의 경우 결국에는 고객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분석을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그런 고객들이 누구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 라이캔버스의 제일 처음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치 제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혹은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혼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을 즐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있다 보다 보니까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점심시간 때라든가 남들의 그런 시선 같은 데 구애를 받지 않고 밥을 즐기면서 먹고 싶은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부담스럽다는 1인 가구들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니즈 같은 것이 충분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혼밥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니즈가 충분히 있다. 그죠? 문제가 나 혼자 느끼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트렌드가 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 실질적으로 일본에 이제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용했던 독서실을 보통 칸칸이로 해가지고 칸막이가 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 같은 경우는 칸으로 이렇게 막혀 있고 앞쪽을 내가 바라보는 앞쪽을 이렇게 터서 실제로 앞쪽으로 바라보는 이쪽에 주문을 넣으면 내가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서 좌우의 그런 시선을 방해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독서실을 개조한 그런 음식점 창업 같은 게 이런 니즈를 통해 가지고 발굴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 서비스가 실제로 이런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이것은 혼자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들의 시선을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템의 가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문제죠. 그게 이제 고객이죠. 고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줄 수 있는 가치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아이디어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유통 채널입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아이디어의 특성상 직접 찾아와서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한다면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다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겠죠. 그래서 앱스토어를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유통 채널이 될 수도 있겠고 온라인 매장도 사실 온라인 통해서만 이제 물품을 살 수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점포 같은 데를 만들어야지만 구매가 가능한 그런 점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디서 내가 저런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잘 설명드렸다시피 이탈 고객을 최소화시키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고객들을 로열티가 높은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 번째 고객 관계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전화로 ARS 혹은 이제 직접 상담이라든가 방문 상담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좀 지속적으로 고객을 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내 서비스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그냥 단순히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렌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광고 수익을, 앱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 수익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아니면 회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용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핵심 자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만약에 핵심 자원이, 내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자원이 인적 자원이고, 인적 자원 중에서 어떤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앱을 개발한다고 치면 개발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적인 그런 인력이 무엇인지 인적 자원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물적 자원에서도 사무실이 필요한지, 핵심 기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핵심 자원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활동이죠. 내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획만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지속적으로 제조와 생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유니클로라든가 자라라든가 H&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기획과 제품 생산, 유통 판매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 유니클로라든가 자라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의류 제품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이 싸죠. 논스톱으로 기획과 유통 판매까지 다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내가 핵심 활동인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번째가 핵심 파트너입니다. 핵심 파트너가 초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유통업체, 나 대신 유통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통업체가 내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도 솔직히 이제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죠. 내가 이제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을 만들 만한 능력이 좀 안 돼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생산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디자이너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 아이디어였을 경우에는 디자이너 혹은 이제 제품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핵심 파트너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앱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작 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원재료비도 들 수도 있겠고, 앱을 제작할 때 이제 들어가는 비용,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이거에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좀 밟아야 된다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인식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도 반드시 아이디어 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평가라는 부분은 시장성,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실현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매력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수익 창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성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소비자가 있는지, 고객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충분히 니즈가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다른 얘기겠죠. 물론 이 상용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요즘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 캔버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9가지 영역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수립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시제품들이 좀 더 매력적인 시제품, 좀 더 상용화될 수 있는 시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상하고 또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